탈의실에서 이제 탈의하면 너 그 애들 야너 그게 크니? 이러면서 그래서 남성성의 상징이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허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냥 탈장된 결과였는데 그래서 나방들 밤에 불 비춰보면은 눈이 번쩍하잖아요. 심지어 그거 외국 밈도 있어요. 랜턴 밈. 안녕하세요. 저 갈로아라는 필명으로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이만배에서 저 만화로 배우는 생명의 역사를 연재했고 또 오디세이를 또 여기서 다시 런칭을 하겠습니다. 만화로 배우는 생명의 역사 2화에서 개인적이지만 과학적인 네. 사건이 하나가 아, 있으시더라고요. 네. 중요부위가 아픈. 네. 도대체 어떤 일이셨는지. 그게 정확히 말하면 서해부 탈장이라는 의학적 용어가 있어요. 장이 탈장돼서 소장 부위가 이제 저 음낭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탈의실에서 이제 탈의하면 너 그 애들 야너 그게 크니? 이러면서 그래서 남성성의 상징이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허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냥 탈장된 결과였는데 몰랐죠. 근데 오디세이 그릴 때였어요. 그리다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니까는 왜 이제 오셨어요? 약간 이런 반응과 함께 잘못하면 이게 들러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되고 좀 심한 경우인데 연구 사례로 할 수 있게 좀 동의서를 쓸 수 있겠냐 해가지고 동의서 썼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생명과학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의학전을 나도 좀 꼽사기가 가능할까 이런 방향 잠시 봤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찾고 저도 이제 인류에 한번 기여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연구 동의서도 쓰고 그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다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제 그 이렇게 음낭이 있으면은 소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게 터져서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음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태아 때 보면은 음낭이 이제 여기 목 아래에 생깁니다. 태아 때 점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전 우리 파충류였던 시기나 물고기던 시기는 몸이 차가워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은데 포유류가 되면서 몸이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내놔야지 좋은 기관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놓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되는 물고기들 보면은 상어 이런 데 까보면은 그 실제로 우리 태아랑 똑같이 음낭이 원래 품고 있는 정자를 많은 기관이 그 태아랑 똑같이 목 아래에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이렇게 목 아래에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물고기 조상처럼 목 아래에 있다가 점점 사람다워지는 거죠. 태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서 음낭이 만들어지고 이게 닫히는 건데 이게 애매하게 닫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이게 터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장이 내려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좀 너무 심한 짝짝이거나 좀 크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의심하시고 병원을 가면 되는데 저는 그냥 크네? 하면서 2년을 한 거죠. 수술했는데 다행히 이제 너무 심하면 이걸 째서 어째요? 근데 째지 않고 놀랍게도 여기 구멍만 똑똑 뚫고 이 현대과학의 이 훌륭한 기술로 계속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자신 남성성이 좀 크다 이러면은 병원을 가야 된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물고기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정말 여행의 목적이었던 그 삼각메뚜기라 불리는 되게 특이한 아프리카 메뚜기랑 사막의 대벌레라 부르는 갈로아 벌레의 친척이 있어요. 못 봤고요. 못 보긴 했지만 즐거웠다.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뚜기들, 다양한 벌레들 많이 봤는데 독 뿜는 메뚜기도 보고 사람들이 메뚜기가 독을 뿜어? 아프리카 건 뿜고요. 되게 화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보면은 되게 화려한 게 별로 없는데 얘는 독을 뿜기 때문에 그 화려한 경고색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독을 뿜냐면 박주갈이라고 하는 독 있는 식물이 있어요. 나비들도 그걸 먹고 이제 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비들이 되게 화려하고 원래 나비가 그 나방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방이 이렇게 막 있으면 그 중에 나비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대놓고 나서 이렇게 당당하게 날 수 있는 이유는 박주갈이라는 식물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독 있는 나비들을 다 이렇게 따라했어요. 나비들이. 그런 게 이제 나비 좀 특징인데 이 메뚜기도 그 박주갈이라는 독 있는 식물을 먹고 독을 저장한 다음에 뿜거든요. 그 독이 좀 세서 먹다가 죽은 사례도 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 좀 위험한 독이 있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짤 중 하나가 그 베어 그릴스 있잖아요. 뭐든 막 먹다가 그 메뚜기 딱 들고 이거 위험합니다. 이건 저도 먹기 싫네 하고 버린 장면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것도 봤습니다. 멋있게 생겼어요. 독사는 독을 이빨로 해갖고 일단 코브라 같은 짧게 뿜잖아요. 메뚜기는 그럼 독을 어떻게 뿜는 거예요? 그거 재밌는 건데 가슴에서 만지면 거품을 뿌직 뿜어요. 이제 닿으면 이제 독이 이렇게 닿는 거고요. 걔네들은 학명부터가 스푸마누스에서 거품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독이 우리는 다 독이라고 하지만 곤충독, 생물독 그런 구분하는 게 포이즌과 베놈이 있거든요. 그건 포이즌이죠. 그냥 뿜는 독. 베놈은 이제 쏘아서 주입하는 독. 말벌, 독사, 전갈 이런 걸 베놈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본 건데 그 뭘 뿜는 여치가 있거든요. 민충이라는 여치가 있는데 그랑 되게 닮았는데 막 가시 달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건드리면 그 체액을 쫙 뿜어요. 걔는 독이 없어요. 그냥 쫙 뿜으면 놀라잖아요. 그때 그냥 잘 도망가려고 그냥 궁극기처럼 칙 한번 뿜고 걔 이제 비장수를 하는 여치도 있었습니다. 네, 많죠. 예를 들면은 메뚜기들 제가 메뚜기라고 부르는 거는 메뚜기, 귀뚜라미, 여치, 땅강아지 다 통틀어서 제가 메뚜기라 부르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찐 메뚜기라 부르는 거 알죠? 그 메뚜기 그거 풀 뜯어 먹는 애들 그 메뚜기들이
아프리카에서 기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만 있는 예를 들면은 방광 메뚜기라고 했던 그 되게 원시적인 애들이 있어요. 맨 처음 소리를 냈던 메뚜기들, 그런 애들이 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옛날에 곤드와나라고 저 모든 남반구 대륙이 하나였을 때 곤드와나 대륙에 같은 조상을 둔 약간 잔존 생물들이 약간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있는 신기한 것들이 많죠. 네. 옛날 고생대 이럴 때는 판기아라는 대륙 하나였기 때문에 뭐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는 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저만 혼자 재밌게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메뚜기는 크게 메뚜기랑 여치를 나눌 수 있어요. 메뚜기는 우리가 전 메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치는 여치, 귀뚜라미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통합해서, 그러니까 메뚜기 여치 통합해서 가장 처음은 3억 4천만 년 전 석탄기 초에 나왔고요. 그때는 뭐 곤충들이 처음 날개 달고 시작하면서 막 그때쯤 거의 초기에 메뚜기랑 여치랑 공통 조상, 메뚜기인 듯 여치인 듯 이상한 애가 나왔는데요. 거의 무슨 바퀴벌레 같이 생겼어요. 약간 목 긴 바퀴벌레 약간 이런 느낌처럼 생겼고요. 뒷다리도 좀 애매하게 길고요. 뭐 약간 이게 메뚜기인지 뭐 바퀴벌레인지 뭐 되게 이상한처럼 생겼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애들은 약간 개라리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멋있습니다. 그 가슴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고요. 커다랗게 생겼는데요. 이런 애들이 살았습니다. 메뚜기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원래 몰랐어요. 왜냐면 원시적인 애들이 작고요. 그 다음에 또 날개 심액 같은 걸 보면서 형태가 이렇고 이게 이렇게 쪼개지고 분해지고 합쳐지고 이런 걸 보면서 관계도를 봤는데 가장 원시적인 애들이 막 날개가 없고 날개가 막 합쳐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잘 안 됐는데 또 유전자를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유전자들이 애들이 되게 커요. 곤충들 유전자가 작거든요. 우리 인간이 한 10분의 1 되는데 메뚜기는 이상하게 인간보다 유전자가 3배는 커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시퀀싱 병이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관계도를 알게 됐는데 하여튼 가장 이제 원시적인 메뚜기들 보면은 먹는 게 되게 원시적인 균 이런 걸 먹다가 이제 초식하는 애들이 점점 이제 막 양치식물 이런 걸 먹고 속지식물들이 쥐라기 배아기 먹으면서 이제 속지식물 적응을 하고 그중에 우리가 아는 메뚜기들, 찐 메뚜기들은 되게 최근에 나왔어요. 배아기 말에 이제 벽과식물이 나오거든요. 만화로 보이는 공룡의 생태를 잘 보시면 잔디가 안 나옵니다. 일부러 그래서요. 왜냐면 신생대까지만 해도 거의 잔디가 안 나오거든요. 가장 오래된 저 벽과식물의 그 기록이 백악기 말에 인도에서 그 도끼 공룡의 똥화석에 나온 게 가장 오래된 잔디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공룡의 이제 보건도를 그릴 때 잔디가 아니라 뭘 그리냐면 고사리, 뭐 새뜨기, 양소철, 뭐 소나무 이런 것들을 빽빽이 그려놓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숲이 아니니까 메뚜기도 없었고 잔디가 깔려야지 메뚜기들이 확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함께 우리가 아는 메뚜기 나왔고요. 그 이전의 화석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다 멸종한 것들이 많아요. 이름을 말씀드려도 모르실 뭐 엘카니데라고 뭐 메뚜기 날개를 갖고 있는데 몸은 여치인 것들이라든가 뭐 티타노프테라라고 뭐 포식자 같이 생긴 사실 메뚜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과거에 멸종한 수많은 메뚜기들이 있었습니다. 3억 4천만 년 전에 메뚜기랑 여치의 공통조상에 나와서 이렇게 쭉 하다가 싹 없어지고 그중에 몇몇 애들이 울음소리를 만들었는데 메뚜기랑 여치가 각자 독자적으로 울음소리를 만들었어요. 여치는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고 앞다리로 소리를 듣고요. 메뚜기는 달리 떨어가지고 소리를 내고 복부로 소리를 듣죠.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음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진화했다. 여치는 구애하기 위해서 소리를 냈고요. 메뚜기는 위협하기 위해서 냈고요. 그 메뚜기 중에 멸종한 애들 보면은 저는 보면 소름인 게 지금은 없는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없는 울음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들 왜 울었지 보면은 아마 애들도 위협용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룡도 들었으니까요. 여치가 그래도 또 낭만이 있네요. 그렇죠. 네, 낭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낭만이냐면 제가 전에 꼽등이들은 보통 구애를 하면 짝짓기 하면 이제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꼽등이들은 짝짓기 끝나고도 울어요. 왜 우는지 몰라요. 끝나고 얘들 대화도 하네. 신기합니다. 네. 이 아프리카는 가운데 커다란 열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되게 가장 최근에 생긴 열대고요. 가장 최근에 생긴 열대보다 보니까는 큰 동물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고릴라 살잖아요. 근데 되게 오래된 열대는 그런 게 없거든요. 호주, 동남아 이런 데를 비해서 좀 큰 동물이 많이 있는 좀 특징이 있고 근데 그 위에 바로 사하라라는 굉장히 척박한 있는데 이 애가 거의 생태계 장벽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하라가 있고 그 위로 이제 지중해 생태가 있고 그리고 정글 아래에는 거기가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프리카 생태계인데 남아공을 포함한 이상한 좀 아프리카 고유의 생태가 있습니다. 옛날엔 거기도 열대였어요. 같은 열대였는데 그 빙하기가 오면서 이렇게 찬 해류가 이렇게 다 그 벵겔라 해류가 이렇게 덮치면서 열대가 싹 위로 올라가고 거기가 사막이 확 됐어요. 갑자기 싹 사막이 되면서 나미비아 사막이 만들어지고 그 나미비아에서 막 물 없으니까 이렇게 이슬만 먹고 사는 딱정부레 나오고 균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운 해류 때문에 남아공에 펭귄이랑 그 고래랑 백상아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니까 펭귄 좀 많이 봤고요.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주차장에 펭귄 조심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진짜 가니까 펭귄이 주차장에 있어요. 아프리카는 약간 모든 생태계 다 있죠. 그렇게 그렇게 기후가 달라서 아프리카 근데 곤충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까요? 아프리카 곤충이 어떻게 생성됐냐? 우와
저마다의 곤충들이 각각 저마다의 스토리로 저마다의 이유로 네, 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좀 재밌는 걸 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원래는 마지막 곤드와나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쪼개졌죠. 쪼개지면서 아프리카가 됐는데, 사하라 사막이 있다 보니까는 사하라 사막 일단 그 커다란 장벽이에요. 그게 너무 큰 장벽이기 때문에 일단 못 내려오고요. 그러다 너무 고립된 생태를 갖고 있는데요. 그 해류가 이렇게 편서풍이라고 하죠. 편서풍이 이렇게 인도양을 향해 이렇게 쭉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남아 생물들이 좀 이렇게 날라와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마다가스카르의 그 저 아프리카 옆에 섬 있잖아요. 네, 주민들을 보면 그 폴리네시아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동남아 생물도 좀 섞이고, 원래 남아공 같은 경우는 원래 열대라 했잖아요. 한류가 들이닥치면서 이렇게 사막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열대 생물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빈 공간이 됐잖아요. 뭐라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고립돼 있어가지고 빈 공간에 이렇게 다른 식물이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 차지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강원도 설악산이나 산 위에 가면 코산지에 특이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 수목 한계선을 넘어가면 갑자기 유럽의 초원을 온 것 같은 되게 특이한 고산지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물들이 내려왔어요. 그런 식물이 내려와서 평지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아래에는 이상한 그 원래는 위에 있어야 될 식물들이 아래로 기어 내려와가지고 기괴하게 이렇게 퍼져져 있어요. 케이펜시스라고 아프리카 아래 그 식물, 고유의 식물입니다. 좀 곤충이 아니라 식물의 역사를 설명했는데, 그런 이상한 생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곤충도 이상하게 됐죠. 그러니까 곤충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방향을 찾아요. 내비게이팅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은 모나크나비라 해서 그 제왕나비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왕나비들이 이렇게 되게 장거리 이동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 방향을 찾냐면 이제 더듬이로 태양을 봐가지고 동서남북을 찾고요. 그리고 많은 곤충들이 주로 방향을 찾는 게 이제 빛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혼눈으로 잘 봐가지고 찾습니다. 근데 이제 사막에 사는 애들은 낮에 나가면 쪄 죽습니다. 거기에 사는 개미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도 워낙 특화돼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곤충들 보면은 다리가 6개잖아요. 곤충 다리가 6개잖아요. 근데 다리 3개가 딱 땅에 닿아 있어요. 이렇게 다리 3개가 이렇게 딱 닿으면서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근데 사하라 사막의 모래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는 커피를 끓일 때도 물준자를 이렇게 여기 놔두면 그냥 끈다 하잖아요. 그렇게 끓여 먹는데요. 그 다리 3개를 닿으면은 네, 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만 이렇게 하면서 달리거든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낮에 뛰거든요. 그러면서 얘들도 되게 재밌는 게 먹을 막 탐색해. 이렇게 탐색하다 먹이 찾다 하면은 몇 보 걷고 몇 보 걷지 하면서 태양 각도 보면서 이제 여기서 몇 도 틀었지 하면서 그 적분개미 유명합니다. 바로 최단거리를 이렇게 또르륵 달려오거든요. 얘는 이렇게 낮에 하는데 이제 소똥구리는 굶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못 가고 네, 밤에 가는데, 밤에서 이제 방향을 찾는 방법이 이제 은하수가 밝으니까는 네, 은하수를 이용해서 찾는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태양광을 이용하거나 뭐 더듬이나 이용하거나 눈을 이용하거나 한 방식으로 방향을 찾죠. 그 곤충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민감도가 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겹눈이 움직임에 특화된 눈이거든요. 이 겹눈이 얼마나 빛에 대한 민감도를 할 것인가는 얘네가 야행성이나 주행성에 따라서 눈 구조가 엄청 많이 바뀝니다. 나방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이거 벌새 아니야 하고 되게 올리는 박각시가 있어요. 낯을 이렇게 막 벌새 같은 애 있거든요. 걔들은 나방인데 주행성이거든요. 걔들 보면은 눈이 되게 주행성으로 팍 바뀌어 있는데, 걔들 밤에 나는 애들 엄청 잘 날거든요. 밤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날잖아요. 잘 본다는 얘기거든요. 걔들 보면은 굉장히 눈이 밤에 잘 볼 수 있게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 반사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방들 밤에 불 비춰보면은 눈이 번쩍하잖아요. 심지어 그거 외국 밈도 있어요. 랜턴 밈. 그게 이유가 겹눈이 있으면은 여기에 타페텀이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보면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이렇게 눈이 안경이 번쩍하고 찍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타페텀이라는 구조 때문에 일하는 건데, 곤충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야행성 애들이 그런 걸로 반사를 잘 해서 빛을 한번 증폭시키는 거죠. 여기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증폭해가지고 어두울 때 그 빛을 잘 보게 하는 거죠. 낮에 나가면 눈 하겠죠. 네. 날씨가 흐린 날에는 네. 어떻게 벌레들이 길을 찾나? 일단은 날씨가 흐리면 못 찾고요. 그래서 오히려 벌레 찾기 좋아요. 왜냐면은 달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을 켜두면 그 빛으로 오거든요. 곤충 잡을 때 이제 제가 달 체크를 해요. 그래서 보름달이다, 비가 온다 이러면은 이제 안 오고요. 제일 베스트는 구름이 꼈다든가 달이 아예 안 뜬다든가 이럴 때 이제 벌레를 잡으러 갑니다. 왜 곤충들이 불에 갇히냐, 이것도 재밌는 게 여태까지 설명이 안 됐어요. 물론 이것도 이론인데, 곤충들이 왜 불에 꼬이냐, 곤충들이 불을 좋아하나? 곤충들이 불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불에 갇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곤충들은 달을 이용해서 길을 잡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빛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날 때 등이 불빛 위에 고정되게 자기의 몸을 고정시킵니다. XYZ축이 막 다니까는 자기 불빛이 위에 있게 항상 고정을 시키는데, 불빛이 있다 보면은 자기 등을 언제나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날다 보면 계속 불빛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밝은 쪽에 더 모인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곤충들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어요. 블랙라이트라고 자외선 그쪽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그노벨상 취지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자 해서 주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인상 깊게 본 연구는 제가 메뚜기가 받은 게 있는데 스타워즈 보여주면서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 곤충이 겹눈이 약간 움직임에 특화된다 했잖아요. 막 예를 들면 곤충의 눈이 100개라고 해요. 근데 뭐가 다가오면은 100개의 눈 중에서 88개의 눈에 이게 감지됐어 하면 그걸 약간 뽀짝하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점프 도망가 버리기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만 보이면 무시해도 돼. 50개? 무시해도 돼. 80개? 도망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거든요. 스타워즈 4 마지막에 데스스타 추격신 있잖아요. 그거 이제 보여주면서 심지어 완벽한 스타워즈 장면도 아니었고 스타워즈를 약간 메뚜기가 볼 수 있게 그래픽화를 좀 더 했어요. 메뚜기가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나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그노벨상 진짜 되게 인상 깊게 본 거. 그 문학상을 받은 게 있는데 죽은 파리와 산 파리를 수집하는 즐거움에 대해 쓴 게 있어요. 그 문학가가 쓴 건데 저도 벌레를 수집하잖아요.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분 정말 박물학적으로 그냥 수집 정말 콜렉팅 죽은 파리와 산 파리를 수집하는 즐거움 그 자체 일단 그 주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수집하는 거 재밌거든요. 일본에 그 도쿄 인텍트 페어라고 있다 했잖아요. 그 무슨 아이돌 팬미팅 하듯이 그 새벽부터 사람들 줄 서가지고 아침 8시 딱 입장하면은 막 사람 우르르 가가지고 막 벌레 막 사고 막 90만 원짜리 파리 막 이런 게 있어요. 미친 이거 누가 사면 사요. 90만 원짜리 파리가 뭐예요? 인도 각각이 막 이랬는데 물론 저도 한 40만 원짜리 파리를 사봤기 때문에 뭐 할 말 없지만 작가님 어떤 거 수집하세요? 그러니까 곤충이면 다 모으죠. 곤충이면 나비도 모으고요, 파리도 모으고요, 메뚜기도 모으고요, 딱정벌레도 모으고요, 다 모읍니다. 왜냐면 누가 2007년에 잡은 배추인나비를 딱 보면은 진짜 완전 하찮거든요. 근데 1940년도에 잡힌 배추인나비 보면 와 이거 완전 데이터고 역사적 문헌이고 이래요. 근데 그게 2007년 배추인나비가 한 40년만 지나면 누군가 보면 어떤 기록이 되겠죠. 약간 비트코인 투자자의 같은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곤충 중에 가장 오래된 곤충이 뭐예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벌레를 줘도 고맙네요 하지. 왜냐면 제가 직접 잡아서 콜렉트 제 이름 이걸 안 쓰면 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낚시꾼의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 직접 잡은 것 중에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는 유치원 때 표본한 거 매미랑 애사슴벌레 그게 가장 오래된 것 같네요. 네. 만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곤충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곤충학 리뷰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대중문화 속의 곤충에 대해 연구가 있었어요. 어떤 곤충들이 나오고 뭐 어떻게 써요? 어떤 이미지로 써요?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뮤직비디오에 뭐 나비가 가장 많이 나오고 뭐 어떤 이미지로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을 썼던 건데 야 이런 연구가 되게 좋은 저널에 나오네? 그래서 그럼 난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에 나온 곤충을 다 해보자 라는 약간 옛날부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만화를 볼 때 곤충이 나오면 사진 찍어두거나 캡처해두고 있습니다. 수백 장 갖고 있거든요. 만화에 어떤 곤충이 나오고 얼마나 다양한 곤충이 나오고 어떤 이미지로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언젠간 해보려고 의외로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스즈미 하루이의 우울에서 거대한 꼽등이 알라꼽등이 막 나오고 막 테라포마스 이런 데서 막 풀무치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적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동료로 나오고 어떤 때는 식용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중문화 속 다양한 접근입니까? 사실 일본 만화에서는 여름이다 곤충 채집하러 가자 장수풍뎅이다 이게 좀 많아요. 이게 좀 되게 많아요 진짜. 그저 독자 제보를 받으면 또 재밌죠. 네. 보여주시기를. 네. 여러분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재밌게 읽으셨을 분 많을 텐데 거기 보면은 그 개미 그 소통들 번역하는 기계 나오잖아요. 야 전쟁이다 위험하다 이거를 개미 옆에서 볼 때 얘네가 뭔 얘기하지를 좀 옆에서 주워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도 걸었으면 재밌긴 하겠네요. 앤트맨이 참 부럽습니다. 앤트맨. 네. 사람들이 여왕이 똑똑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일개미랑 여왕도 누가 똑똑하면 여왕이 똑똑하게 생각하는데 개미는 집단지성이에요. 걔네 하나하나가 약간 뉴런세포고 서로 소통하면서 의사가 결정되고 집단지성으로 행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왕이 제일 멍청해요. 여왕은 그냥 집에 앉아서 알만 낳으면 돼요. 여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그러니까 생식 계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일개미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도 보고 막 서로 소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뇌가 훨씬 더 발달돼 있습니다. 여왕은 방구석에서 알만 낳다 보니까 뇌가 되게 줄어들어 있고요. 근데 이제 가끔 개미 사회에서는 반란도 일어나고 여왕이 이제 폐위가 되고 이렇게 일개미로 전략되기도 하고 그 일개미가 여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일개미가 여왕이 된다면 이게 뇌를 이게 태화시켜요. 왜냐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에너지 많이 들고 유지하는 게 훌륭한 점은 이제 여왕이 다시 일개미가 되면 사회에 나가서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가 이렇게 커지죠. 그게 훌륭한 점입니다. 왜냐면 다른 생물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보통은 줄어들지 이미 발달이 끝난 생물에서 이게 신경이 복구되는 게 드물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거고 여기서 깨닫는 교훈은 집에서 맨날 그리고 있으면 미치거든요. 밖에 나와가지고 네, 산책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 봐야지 뇌가 좀 이렇게 막 뻐쩍뻐쩍하면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게 저는 그 개미 연구에서 본 교훈이라면 교훈이랄까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 네. 오디세이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곤충 소재로 만화를 그려갈 때서 막 그렸어요. 그리다 보니까는 되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때려치고 제가 좋아하는 화석 캐러 다녔는데요. 화석을 뭘 캐러 다녔냐면 되게 전설적인 메뚜기가 있습니다. 티타노프테라라고 거인의 날개라는 이름 가진 되게 멋있는 거대 포식자 메뚜기인데 얘네가 호주랑 키르기스탄에만 나오고 지금으로부터 2억 4천만 년 전인 트라이아스기에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트라이아스기로 추정되는 지층이 보령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보령으로 가가지고 보령을 가서 맨날 화석을 캐면서 다녔는데요. 지질학과 친구한테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나사 같은 데는 그 천문학자 말고 지질학자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사에서 맨날 들여다보는 그 행성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지표면이 짱 돌리잖아요. 돌고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천문학의 영역이 아니라 지질학 영역이고 그래서 행성 지질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우주 비행사들 보면은 맨 처음 간 과학자가 지질학자였고요. 그래서 달에 가가지고 뭐 제네시스락이라는 제대로 지질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달이 몇 4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갖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얘기 듣다 보니까 우주? 나사? 하면서 나 이런 얘기 원래 좋아했지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곤충 만화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뭔가 작품을 어떤 관통하는 커다란 뭔가 목표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만 너무 좋아하는 곤충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어떤 소재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작품 하나 관통하는 더 큰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주? 아주 좋지. 우주는 어떤 커다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곤충보다 좀 더 훨씬 더 모두가 관심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디세이를 그려서 이제 막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연재 제의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직접 찾지 않았지만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자면 은하가 출신이 보령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령 성주산에서 별 보면은 우주 비행사를 꿈꿀만 하겠구만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캐릭터 주가 보령 출신이고요. 목표의 화석은 나중에 오디세이가 다 끝나고 보령에서 식물 화석을 연구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은퇴하신 수련고에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마그나 티타니아에는 붙여주고 잘 발표를 했죠. 천문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나이에 이 정도 스펙이 가능한가 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인물을 좀 많이 모티브를 해야 되고 물론 뭐 우주비행사의 삶이 어떤가 그다음에 뭐 실제 천문학자 삶이 어떤가 이런 자서전이랑 찾아보면은 조사를 할 수 있긴 했지만은 좀 참고를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장 유명한 칼세이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살 때 나사에서 막 행성 탐사 고문하고 했다니까는 뭐 가능하겠구만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참고해서 좀 했고요. 데뷔작이잖아요. 데뷔작의 주인공은 작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편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남자 캐릭터로 그리려 했어요. 그냥 그리다가 그냥 일자로 그리면 재밌을지도 해서 폰티 그릴 때 이렇게 바로 그냥 여자로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쩌다 보니까 저 연애 스토리 같아 보이고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 연락해주신 PD님께서 와 얘가 남캐였으면 절대 연락도 안 했겠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캐릭터 디자인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스토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재밌겠다만 신경 쓰지 캐릭터가 이런 애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될 수 없다를 오히려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을 예전에 밝힌 게 있는데 그럼 되게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그 토마스 윌슨이라는 아저씨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름 뭐 할까 해서 옆에 바로 책장에 있을 때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이랑 데미세계 여행 에드워드 윌슨 있었거든요. 토마스 윌슨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쓰고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 설정 되게 디테일하게 짠 부분이 되게 신기합니다. SF적인 설정에 더 신경 많이 쓰는데요. 은하가 우주로 나가는데 로켓을 뭘 태우지? 진짜 오히려 이걸 더 신경 써. 그때 2016년에 연재했으니까 사실 제일 좋아하는 로켓은 우주왕복선이거든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설정을 해서 나만의 우주왕복선 뭐 오디세이호 같은 걸 만들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뭐 유럽에서 쓰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뭐 구단 로켓 쓸까? K 발사체 국뽕 코인을 사서 저 한국형 발사체를 쓸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선택한 거죠. 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SLS 로켓이라는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렸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그 SL 로켓 그린 게 무사히 지금 현재 로켓이 만들어졌고요. 하여튼 그런 디테일한 설정을 신경 썼고 뭐 로켓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목성 가니메데를 탐사하는데 어떻게 갈까? 이온 엔진을 이용할까? 아니면 핵 폭탄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드라마로 나온 삼체도 쓰더라고요. 심지어 비슷한 드립을 마션에서 하거든요. 미친 얘기 같지만은 한 몇백 톤의 핵 폭탄을 뒤로 들고 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을지도 생각을 했지만은 현재 소행성 착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이온 엔진을 실제로 쓰고 일본에서도 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온 엔진은 이런 탑재하고 그런 이상한 SF적인 설정에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썼죠. 로켓 발사되는 장면을 좀 공들여 그리긴 했는데 진짜 가끔 그 로켓 발사 장면을 유튜브로 봐요. 이게 되게 SF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흔히 말 뽕이 차거든요. 막 현실 출격 씬이거든요. 그 로켓 발사가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다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만화로 어떻게 표현할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로켓 발사신이 몇 번 만화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참
제 딴에는 열심히 그려요. 제 딴에는 그럴 때마다 이거 어떻게 그렸대나 되게 열심히 고민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은하랑 성훈이 옛날에 어렸을 때 내용을 좀 그리려고 합니다. 과학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고무동력기랑 글라이더 대회가 있었는데 그거가 약간 어린애들 약간 노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철학이 있습니다. 글라이더는 그 동력은 없이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건데 이게 슬픔 날개의 장점은 언제나 균일한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게 있죠. 하수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종이로 만들면은 제작자의 실력에 따라서 퀄리티가 되게 좌우될 수 있는데 잘 만들면 되게 잘 만들 수 있죠. 종이로 만든다면. 그리고 뭐 여기서 굉장히 이제 변태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물을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빤빤하게 만든다든가 좌우 수평이 안 맞는다 이러면 막 사포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무게중심 맞춘다든가 해가지고 나름의 초등학생들의 그 항공 운석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동력기도 마찬가지인데 고무줄로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학교 대표하고 교육청 대표 해가지고 전국대회까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고무동력기는 이게 철학이 있는 게 자신이 한계 잘 알아야 돼. 이게 많이 돌리면은 결국 고무줄에 한계가 와가지고 끊어지게 돼요. 그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최대한 감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무서워서 너무 안 조이게 되면은 이게 동력이 부족하게 되죠. 한 번 조일 때마다 프로펠러가 5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조인 다음에 날아야지 최대한 멀고 난리 날겠죠. 그래서 과학꿈나무 아이들은 무조건 하게 되는 행사고 성은아나 성은이 같은 아이들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내용으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그렇게 합니다. 그 검역을 잘 해야 돼요. 그 은하 사실 그 함부로 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폴로 11호가 갔다잖아요. 우주비행사 전원 격리 선원들 갖고 돌 있잖아요. 그것들 이제 달에 혹시 우리가 모를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없나 해가지고 바퀴벌레한테 먹여보고 실험됐대요. 그리고 그 바퀴벌레가 최근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월석을 먹인 바퀴벌레 4,800명까지 올라가다가 나사가 제재했습니다. 어디서 그딴 게 나왔어 하면서 경매 금지 때려가지고 거래가 됐으면 좀 되게 비싼 바퀴벌레가 아니었을까. 그 은하가 되게 좀 구르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주로 가겠다 그런 목표를 설정한 순간부터 이 현실과 격차가 생기면서 너무 괴롭잖아요. 괴롭고 차라리 그런 거 안 하면 나을 텐데 근데 안 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안 할 바에는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놓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달까지 갔지 않습니까? 옛날에 60년도에 뭐 목표 설정하고 가면은 뭐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거죠. 아이고 오그라드네요. 오디세이는 뭐 완결됐기 때문에 사실 오디세이랑 같은 세계관의 어떤 다른 이야기면 모를까. 하여튼 SF나 우주 소재에 만화는 그래 그리고 싶죠. 현재 우주 개발을 배경으로 한 좀 리얼한 SF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만배와 함께하는 오디세이 텀블러 프로젝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도 기둥에 개미가 알을 낳았어요. 개미 날개가 자꾸 날개만 나와요. 흰개미 아닌가요? 검정색 길쭉한 개미. 흰개미. 흰개미예요? 네, 생식개미. 4, 5월 달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짝짓기 하는 애들. 왕자랑 공주죠? 정확히 말하면. 굳이 그런 얘기가 생식계급이래, 생식계급.